빅데이터 연구원의 충격술 대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전혀 분석적이지 않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회고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학위를 하고 나서 한 8년을 연구를 했었고, 그때 했던 게 이제 도시재생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울기술연구원을 했죠. 현재는 서울연구원 소속 익숙하게 보시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100년 정도의 최초의 이제 도성 안에 10만 정도가 있다가 한 협방 시절에 25만,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할 때 90만, 그 다음에 60년대에 200만에서 그 10년 사이에 이제 두 배가 400만이 되는데 10년이 걸렸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또 400만에서 800만이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고, 90년대 중반에 1000만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900만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하여튼 이 과정에서 유례를 보기 힘든 급속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던 거고, 그건 인구의 숫자가 그런 거지만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 형성 과정,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제가 했던 일은 제 역사의 말살 이제 이런 거를 해서 아시다시피 서울시청도 그렇고 조선총독부도 그렇고 남산의 신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역사를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파괴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해방이 됐을 때 이제 인구 증가는 외국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의 귀국, 이게 인구 증가의 원인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는 피난민들의 어떤 그 수용, 이 과정에서 이제 인구 증가를 했고, 60년대에는 사실 별일이 없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고, 서울에 급속한 그 인구가 이제 몰려드는데, 그때는 뭐가 정착중. 제가 이제 서울시에 있을 때 퇴직을 앞둔 어떤 그 공무원께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처음 공무원 들어왔을 때는 도끼를 들고 뭐가 철거를 하는 일들을 이제 했었다. 그래서 한 그런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이제 사실은 먼 과거가 아닌데 를 겪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60년대에 차량이 증가하고 70년대까지 차량이 증가하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3대 그 국가도로가 있죠. 319과 청계천국과 서울역 7017이면 7017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1970년에 만들어진 것을 2017년도에 다시 이제 한다고 해서 7117, 그 어원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 시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10년 들어서 최근 70년, 80년 들어오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국제 행사를 유치를 하게 되고, 그 유치와 관계된 인프라 개선, 이런 일들이 이 시기에 이제 일어났던 거고요. 90년대 들어서 오렌지족이라는 말을 이렇게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강남에 사는 70년대에 형성된 부모님의 부를 기반으로 이렇게 이렇게 즐기는 세대다. 이게 이제 90년대에 나온 유행어가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강남북 역전 현상이 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말이 강남에 대비한 강북의 상대적 소외를 이제 빗대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가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성장만 일변도로 가던 것에 대한 일종의 반성 이러면서 이제 남산 제 모습 찾기라든가 이런 그 회복에 대한 분위기가 있었고, 2000년대에 이제 들어서면서 월드컵 이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에 또 우리가 이제 민선이 들어오면서 1기가 교순 2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시장이 있었고, 3기도 이제 그 이명박 시장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가열차게 이제 진행했던 게 청계천 보건사업. 근데 청계천 보건사업에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일이 뭐였냐면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훨씬 더 그 파급이 큰 일이 있었고, 이때에 이제 재개발 얘기를 하면서 아메바식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뉴타운, 더 넓은 과격적인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뉴타운, 인타운에서 이제 뉴타운이 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지정의 어떤 요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과다 지정이 된 거죠.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들어오면서 사업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시민 참여 등등 포함된 도시 재생까지 이렇게 쭉 넘어가는 지난 100년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이제 개관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도심이라고 하는 도심 공간은 과거 1950년대만 파괴가 된 상태에서 과밀, 그러다 70년대에 이제 억제 정책, 도심 부적격 시설이라고 해서 그걸 또 강남 이전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강남이 이제 크게 되니까 도심 공동화가 또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심 관리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을 하면서 사대문 도심 내에 종합적 관리 이런 게 있었고, 치유와 회복, 지금은 이제 역사 도심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키워드로 4대문내 도심이 계속 이제 변화를 해왔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울에서는 사실은 제조업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도로공단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크게 있고 그 주변에 형성된 주거지가 이제 지금 가리봉동 이게 이제 봉사자들의 주거지였고 그러다가 중공업 지역이 이제 공장이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대규모 이전 적지에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주거지화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구조도 바뀌고 우리가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거는 1980년대 이후부터 이제 지식산업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서비스업과 지식산업이 들어오면서 어떤 CBD, YBD 뭐 이제 이런 형태로 빌딩 형태의 업무가 들어오게 된 거고 200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판교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서 서울의 산업들이 이제 테란로를 벗어나서 판교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되고 서울에 남아있는 또 사실상 서울에는 제조업이라는 것이 잘 없고 부품의 유통,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부품들의 중간 그 유통 형태로 존재합니다. 수익 환경으로 보면 벽에 붙고 70년대는 불량한 것을 철거를 한 거고 발신된 강남개발, 그다음 균형개발. 지금 2010년 이후에는 시가지 전역의 노후화, 신시가지라고 말했던 강남도 다 재건축이라는 이제 사이클로 넘어가게 됐고 5대 신도시라고 하는 것들도 다 재건축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서 서울은 전체적으로 이제 노후화돼 있고 지금은 주택 단지의 노후화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반시설 전체가 다 이제 노후화가 돼서 향후 몇십 년 내에 상당한 이 도시 관리의 비용이 일정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가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고 주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다가 부분이 돼서 과다 지정이 되어가지고 도시 재생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기반시설도 차량 중심의 기반시설들이 이제 철거가 되고 사람 보행으로 진화가 되고 여기 경춘선 같은 경우에는 지하화가 되면서 항공공간이 공원화가 되고 최근에는 철도 지하화해서 경부선 지하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는 100년의 사이클로 보면 땅 같은 어떤 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성격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34년에 조선시가지 계획령에서 이제 나왔던 그런 시가지의 범위인데 이것은 위에 보시면 이제 전차 노선하고 알가는 형태의 어떤 도로망하고 일치를 하고 이때 이제 용산, 여의도 하여튼 전차, 노면 전차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고 용산의 그 차량 기지창, 그다음에 여의도 비행장, 그 식민지 통치를 위한 용도로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 이 당시에 한강을 넘어갈 수 있는 다리는 두 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쪽에 광진교 뭐 요 하나 정도가 한강을 넘어가는 교량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그 월남한 난민 그리고 해방촌이라는 말도 있고 남산 주변에 형성됐던 그런 시가지들이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주로 정착한 불량 주거지였고요. 인구는 늘어났지만 시가지가 확장된 그런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61년에 정권이 기가되면서 이때의 키워드는 국가 재건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키워드로 해서 서울 내부에는 도로공단의 산업단지를 지정을 하고 중공업은 아닌 경공업이라는 게 사람 손으로 만드는 가발이라든가 이런 수출 이런 게 있었고 70년에 이제 새마을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만 원짜리 주택 그 임대료 말씀하셨는데 서울도 만 원인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이 해방 이후에 서울시 내에 일어났던 이제 그 연재 소설 제목이 이제 서울은 만 원이다 이런 게 있었고 저도 이걸 하면서 봤는데 60년 1월 26일에 이촌 향도가 돼서 고향을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압사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30몇 명인가가 이제 압사를 당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면 전차가 사라지고 차량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노면 전차는 다 철거를 하고 68년에 폐지를 하고 그 위에 그야말로 차량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3대 고가, 청계고가하고 3.1고가 그다음에 서울역 고가, 아형 고가 이런 고가도로들이 이 당시에 만들어졌고 청계고가 같은 경우에는 홍대가 복층을 복개하는 것 그 위에 또 고가도로가 있는 복층의 도시고속도로로서 굉장히 많은 수송을 담당했고 74년에 이제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버스, 시형 버스가 이때 이제 도입이 되고 안내양까지 나오는 이런 또 문화가 당시 구현이 됐고 60년대에 세운상가 이게 나중에는 보면 이제
세운 녹지축 또는 이제 다시 세운 뭐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운상가도 이때 만들어졌고 이제 마포 아파트도 이때인데 이때는 이게 굉장히 고급 주거지. 예, 아주 이렇게 유명인들이 살만한 그런 주거지로서 이게 시작이 됐던 거고 70년대 들어서서 이제 도심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됐는데 재개발 축이 마포 쪽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 있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김포공항하고 도심하고의 이동하는 그 동선 주변의 정비, 도로 확보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들어오면서 그 68년도에 김신조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북에서 너무 청와대 침투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이게 기존에도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제3한강교 이런 게 계획은 있긴 있었는데 이제 강남 개발에 대한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도 뭐가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강 이남의 이제 개발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게 됐고 그걸 한 수단이 토지구역 정리 사업하고 뒤에 나오는 이제 공유 수명 매립. 우리가 이제 1한강교가 아까 한강대교, 그다음에 2한강교가 그 양화대교가 1965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군사 목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이 한강을 넘어갈 수 있는 제3한강교가 이제 이 시기에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강남 개발의 그 혈이 뚫히면서 촉진이 됐던 거고 그린벨트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린벨트는 이때 지정이 됐다가 김대중 정부 때 소규모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해제를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또 3등급지 해제 뭐 이런 쪽으로 이게 또 운명이 끼고 있습니다. 강남 개발의 수단 중에 하나가 공유수면 매립지 이거 해서 만들어진 게 여의도 그다음에 이제 흑석동, 동구 이춘동, 압구정동, 구이동 그 당시에는 이제 민간 건설사들의 등집고 형식이 뭐 이제 이런 사업 방식으로 해서 한강 주변으로 들어서 이제 그런 일이 되는 거고 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난지도는 정선의 어떤 풍경화에 나올 정도의 어떤 아름다운 섬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1억 7천만 톤의 이제 거대한 쓰레기를 매립을 했었고 80년대 들어서면서 또 정권이 바뀌었죠. 두 분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집권과 동시에 3S 정책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중에 스포츠, 국제 스포츠를 유치를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이제 돌린다. 이게 이제 했기 때문에 81년도에 아시안 게임 올림픽을 이제 유치를 했고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만들었는데 송파 일대가 뭐 8구 아시아 그 선수촌 아파트도 그렇고 국제 경기를 위한 인프라를 송파에 만드는데 한강 제2 한강종합개발이 이제 82년도에 나오게 된 것은 김포공항으로부터 잠실까지 이제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한강 양안에 있는 그 고속도로가 좀 필요했고 그걸 어떤 계기로 해서 한강의 고수부지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제 행사를 앞두고 두 가지가 이제 있었는데 불량촌의 철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시가지를 만드는 건 단계동, 목동 이것도 국제 행사를 앞두고 전면적으로 한 것이고 유독 10년대에 그 우리가 산동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애탐도 있고 뭣도 있고 그 중에 이제 강제 철거 그리고 이제 철거하는 뭐 백골이라든가 동원된 철거 세력들 이것도 정해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세력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급속 성장의 그늘, 거량의 붕괴, 상품 사고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남산 제모습 찾기. 95년도에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서울연구원이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런 21세기 연구센터라는 걸 만들어 각 공별로 상당한 연구들을 했습니다. 이때 키워드는 이제 21세기를 대비를 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시대를 대비하고 21세기를 대비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고 그때의 5대 거점, 문정, 용산, 한남 그러니까 용산하고 마곡, 상암에 대한 5대 거점 그림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개발을 했던 거고 97년도에 IMF가 오면서 상당한 이제 충격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양적 개발에서 질적인 성장 이제 이런 키워드가 나왔고 20이 됐죠. 난이도를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도심 내에서는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숲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청계천 복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공약 단계에서 이 그림 한 장이 나오게 됩니다. 도심의 4대 축 청계천은 MB가 평적으로 4.8km를 한 것이고 민선 4기 들어와서 남북 방향의 4개 축으로 해서 그 당시 핵심 사업이 광화문 광장 광화문은 그림이 몇 번이 바뀌죠. 이때도 계획이 있었고 그러다 이게 중간으로 가냐 왼쪽 가냐 오른쪽 가냐 지금도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4대 축별로 대표 사업들이 있었고 한강에 대해서도 가곡이 이제 보니까 워터프런트
이수라는 말, 여기에서 썼던 키워드는 치수에서 이수,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치수는 아까 제2한강 개발 사업 80대에 있었던 이제 치수 사업이라고 치면 이건 사람들이 쓰기 위한 이수 사업으로 하겠다. 뭐 이런 키워드로 이런 걸 시작을 했고, 여의도에 선착장 만든다라는 게 이때도 좋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계획은 있었고, 양안에 그 그러니까 80년대에 콘크리트로 했던 것을 다 뜯어내고, 이게 이제 나무라든가 이런 자연 환경으로 시작을 했고요. 핵심 사업은 도심하고 관광 르네상스를 기반으로 했지만 지역별 르네상스라는 것들을 또 발표를 합니다. 동북권 르네상스, 서남권 르네상스, 서권, 강남은 르네상스라는 이름은 안 썼지만 심적으로 보면 환전부지 이전과 관련해서 종합운동장하고 엮어서 영동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고, 문정장지는 청계천을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 위에 있던 상인들에 대한 이주 대책으로 사실 문정이 검토가 됐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문정이 개발이 되고 경의선 공원이나 육성공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뉴타운 사업이 과다 지정된 것에 따라서 또 이제 이렇게 시정부가 바뀌었죠.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 문제는 그 전에 선거는 한 개라도 더 하겠다는 거였다가 이때쯤에는 지정해놓고 나서 달라진 게 없다라는 이제 원성들이 있고, 사실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뉴타운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걸로부터 뉴타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재생이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됐죠. 미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고령화, 이거 현실입니다. 그리고 장수명, 그래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50년에는 평균 수명이 92.5세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하면 100살까지도 살게 되는 거죠. 그건 현실이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위기, 그러니까 동해에는 더 이상 명태가 안 잡힌다는 거죠. 명태가 동해 근처에는 있지만 국경선을 넘어서 러시아산이 나온다든가 오히려 참치가 잡혀요. 이제 이거는 어떤 환경 변화의 현실적인 버전이지만 위기의 상황으로 보면 지금 뭐 폭염, 폭우, 폭설 이제 이런 걸로 인한 그 사람 생명에 이제 이슈가 생기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 변화, 산업 얘기를 하지만 대래 전통적인 그런 산업들은 다 사라지죠. IT와 관계된 것들만 이제 생존하게 된 게 현실이고, 그리고 서울이 아까 뭐 변화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는 지금 지하철 계획도 있고 GTX도 들어오고 재개발 실pon계획 등등 이 토지연과 교통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결정적으로 저는 스마트 시대가 바뀌는 게 지리적 접근성의 파괴력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계의 모든 논리는 지리학만에서 접근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모든 어떤 이 상업행위의 변화로부터 직접적인 지리적 접근성의 영향이 약화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배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사람 사는 게 프로사피엔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겠는데, 이거 완전히 행태 자체가 이제 다른 사람이 존재하고, 이 사람들 그리고 스마트화가 되면서 사람이 이제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미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가 속으로 쓰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하나라도 더 일을 하는 투잡, 쓰리잡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장수명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다. 사고사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뭐 재난안전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고에 대해서 예민한 이유가 배차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고에 대한 예민한 이런 사회적 경향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로 보면 모빌리티 문제,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상권의 변화, 무인화 원격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공간의 수요는 다기능 다목적으로 진화를 할 것이다라는 거고, 기술로부터 각종 위해에 대한 기술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도 지역의 기원이 세탁소 사건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세탁소의 염색 문제가 지금도 문제가 된다면 그건 유효하지만, 지금 기술로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치면 조닝이든지 뭐든지 도시계획의 기본적 논리가 많이 바뀔 수도 있다. 그다음에 스마트 기술의 등장, 사람은 장수명화가 되고 시간에 대한 여유로부터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집은 스마트홈, 그러니까 이게 다목적 공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전에는 직장으로부터 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논리였다면, 코로나로부터 집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보는 저는 우선순위는 다른 경험을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집이라고 하는 거주 공간이 거기서 영화도 보고 무엇도 보고 업무도 하고 하는 어떤 다목적 공간이 되고 집을 중심으로 공간이 형성이 될 것이다. 상업 공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격, 상업적 접근성, 이제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바뀔 거고, 특히 물류가 증가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우리가 중공지역 산업을 얘기했지만 무인화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도심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녹지의 가치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삶의 여유 문제도 있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저감, 그래서 녹지 비율이 높을수록 생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이제 모빌리티가 바뀌면서 주차 공간이 서울에서 토지 면적으로 토지 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도로 및 주차, 그러니까 교통용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재평가와 재활용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가로 공간, 도로 공간, 근린 중심에 우리가 이제 생활권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5분 동네, 10분 동네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집을 중심으로 간격 얼마 내에라고 하는 이런 걸 중심으로 만들 것 같고 지금 이 과정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 문제보다 지나간 얘기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아젠다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러면 이제 국정 시기에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서울시장은 안선이었기 때문에 국가 시책을 서울시에 내리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지금 민선 시대에는 선출, 그러니까 유권자의 뜻에 또는 유권자의 요구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사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약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강년도 업무 계획 이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도 배분을 하고 돌아가는 이제 이런 형성 과정이 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보도 자료를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젠다가 세팅이 된 것을 시정의 비전, 목표, 전략, 프로젝트, 계획, 사업 위계를 가지고 서울시의 각 실무 본부 그런 등급으로 사실 이렇게 배분이 돼서 작동이 되죠. 이슈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뭐 특정한 사건을 얘기하기보다도 우리는 항상 이 성찰과 반성을 반복하는 일종의 숙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진실 게임도 아니고 뭔가가 하여튼 이제 그러한 부분이 기술의 전환 이런 것보다도 도시계획 분야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어려움인데 대표적인 사건이 이렇습니다. 세빛둥둥섬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죠. 그러다가 박 시장님 오셔가지고 대표적으로 또 지목받는 그런 사업이 됐다가 지금 또 비슷한 상황이 서울역 7017입니다. 그걸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저걸 철거를 하냐 안 하냐.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뭐 어떤 철학적 가치, 진실 게임 이거보다도 사회적인 환골 비용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계획 자체도 수립했다가 실행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사업도 그걸 했다가 이제 지었다고 쓰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정합성 얘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는 것들도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서로 국자가 맞거나 결이 다르거나 꽤 있고 어제 했던 얘기가 오늘 또 달라지기도 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고 가치관 자체도 병관에 대한 것도 많이 좀 다릅니다. 적정 높이에 대한 문제가 언제는 낮은 게 좋다고 그러다가 언제는 높은 게 좋다고 그러다가 굉장히 그런 그 가치관들이 다양화되고 도시계획 무용론이 많이 나오죠. 그림 그리는 도시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선시대, 민선시대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직함은 시장, 직업은 정치 뭐 이제 이런 얘기가 결국은 유권자의 선택으로부터 실행을 하는 이제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계획가들의 자업자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야말로 유행 따라가는 이렇게 발빠르게 따라가는 그 결과가 또 스스로가 이제 성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같은 노래라도 대중성을 지향을 하면 깊이가 얕아지는 거고 예술성을 지향을 하면 손님 또는 어떤 이게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좀 외로움도 있다는 거죠. 이건 광운대에 계신 모 교수님이 쓰셨던 말인데 우리는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한 사람인가 이제 이런 그 대목에서 예전에 강병기 교수님께서 쓰신 글 중에 21세기 도시계획이라는 건 이제 네트워크 구조가 되고 100년대기라는 게 무용해질 것이다. 타겟이 옮겨다니는 무빙 타겟으로기 때문에 유도탄 미사일 도시계획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슈를 따라가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사불란한 의사결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더딘 합의가 중요할 것이다. 도시계획을 도와주는 계획. 그러면서 21세기 지방자치시대의 도시계획가라는 것은 시민의 지지로 선택된 지자체장의 공약을 도시계획적으로 번안해야 된다. 이런 글이 95년에 쓰신 글이 있어요. 굉장히 하여튼 쉽지 않은 그 과제를 주셨던 거 같고.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세상을 바꾸고 싶고 세상을 어떻게 하고 싶다. 아니, 김기준 교수님께서 누군가가 이 정책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이걸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이 흐름 속에서 같이 이제 공약 단계, 그다음에 시책 개발 단계, 실행 단계, 먼저 이런 것에서 특정한 어떤 활동을 하셔야 비판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제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이겁니다. 그 전에는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이 이제 상당히 컸습니다만 지금은 한 표, 두 표라도 유권자로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사이클, 오히려 그것이 과하게 돼 있어서 특정 이익 집단의 영향이 과하게 반영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시민지향적, 그러니까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시민을 따라가요.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잠수케 하고 이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 권위에 대한 도전 문제는 강 교수님께서 유도탄 미사일 도시계획을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과거의 탱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종이 박스로 만든 드론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완전히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라든가 그래서 무장을 할 필요도 있는데 그중에는 인공지능을 통한 예측과 레이저 핀포인트 타격. 지금으로 봐서는 나의 역량과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밖에는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흐름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가장 멀리 나는 새가 있다고 그래요. 북극 갈매기는 북극에서 태어나서 남극으로 갔다가 다시 1년 안에 북극으로 돌아온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는 아직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아까 같은 지방자치 시제 또는 기술의 변화 등등 정치적인 역량 이 과정에서 정말 자기가 진정성 있게 무언가를 하려면 이 고단함을 피할 수가 없고 편하면서 그걸 지향할 수는 없다. 그냥 그러면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거 저희 손정목 교수님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를 마치 읽는 듯한 그런 측면이었었는데 오늘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정책 연구가 이제 뭐 전체 세미나 이런 부분들의 주된 과제다 보니까 도시정책 전체를 아우르는 또는 시정이라든지 정치 성향에 대한 변동에 따른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을 아우르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요. 데이터로 분석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데이터를 통해서 도시정책의 뭐 진단과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시계열적으로 해보려면은 일관되게 추진된 정책이어야 할 것 같고요. 우선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확한 정책 대상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양과 질에 대한 일단 분석이 가능할 거고, 또는 뭐 서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도 뭐 지역적 분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체킹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정권별 또는 시정별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데이터 분석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김태현 박사께서도 이걸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셨겠지만 그 연대별 그 서울시 도시정책 뭐 1900 거의 뭐 60년대부터 2020년까지 70년간 뭐 여러 정책들이 녹아 있을 텐데 사실 이제 그 각각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 기본적인 팩트니까 알아야 되겠지만 그 시대에 뭐 그 10년 단위가 됐든 시정이나 정권의 단위가 됐든 그 정책 지향과 철학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과연 그런 건 있었긴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보면서 좀 일관성 있는 정책 지향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게 이제 일과를 해보면 1970년대 김태현 박사는 이 부분 조금 약하게 진단하셨는데요.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1970년대 강북 집중 억제 그 다음에 강남 개발 정책이었고 80년대는 뭐 올림픽 준비하면서 도심 주택 재개발 그 다음에 여러 그 도시 기반 시설 확충 그 다음에 90년대 때 처음 강남북 균형 개발이나 수도권 신도시 2000년대 청계천복원 뉴타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이 있었죠. 지방하고 관련된 정책에서는 그 다음에 2010년대 저성장 뭐 기로 넘어가면서 도시 재생 정책이 있었고 2020년대는 어쨌든 서울에서는 뭐 도심 대개조론 뭐 이런 정책 지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특히 정치적 지향이라든지 방향성이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뒤바뀜,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시 변화, 서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도시 변화의 큰 연대를 한번 나눠보면 1990년대가 아마 한 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림픽 끝나고 고도성장기의 최정점에 서서 인구가 최고점에 달했던 시기였었고요. 90년도에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이 나와서 이제 성장에서 관리 뭐 이런 어떤 정책 지향과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1990년대가 그 한 시점이 된 것 같고 2000년대 밀레니엄 오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또 한 번 그 큰 변화를 찍는다면은 그로부터 20년 후에 2010년대 그러니까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0년대부터 경제 성장이 거의 2~3%대로 떨어지면서 저성장기로 완전히 접어들어 가지고 어쨌든 도시 정책적으로는
재생이라는 도시 재생 정책이라는 그런 어떤 그 변화와 이런 계기가 있었다는 거. 지금은 이제 뭐 인구 구조의 변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쉽게도 그 저희의 이 정책 뒤바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전문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실은 많은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일단은 이 지난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뭐 그 성과라든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진지하게 그 다음에 평가하고 반성하는 뭐 이런 계기가 거의 없지 않나. 우선 그런 원인이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약이 됐든 아니면 공약 아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발표가 되는데 그런 그 새로운 정책의 어떤 형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정책이 추진됐을 때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나 과정들이 이렇게 좀 동반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꼭 뭐 작용 반작용의 뭐 측면들도 있지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정책들이 이렇게 제기가 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미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들 이제 빅데이터 연구위원회인데 이게 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에 의아심이 있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주제를 좀 맞추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보다는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면 뭔가 뭐 분석적이거나 이런 걸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고 일관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를 반추해 봐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가 기록의 민족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록되는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번 그런 기록들을 쭉 모아서 뭐 이를테면 아카이빙인데 데이터를 좀 축적을 하고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했고요. 결국에는 지금 관선에서 민선으로 가면은 시민의 표에 따라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민의 지지와 공감이 필요한 것이 결국에는 정책으로 만들어져야지만 정책에 따라서 민선이 바뀜에 따라서 숨바뀜이 덜하고 일관되게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점점점 이런 시민의 목소리라든가 시민의 이런들을 어떻게 캐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과거보다는 앞으로 좀 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조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은 급속한 도시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도시 지역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경제 발전에 뭐 밑거름이 되기도 했고요. 또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 살면서 이제 이 시민의식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생성되면서 이게 민주화에 대한 밑거름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도심 재개발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70년대에 이루어졌던 이 도심 재개발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울의 한복판에 사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됐던 거거든요. 사실 이 도심 재개발이라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사실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그 도심부의 사옥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 사업이라든가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줬고 또 강남 좀 제가 사실 박사 논문을 강남을 가지고 썼는데 강남 개발은 우리나라 서울 시민들에게 사실은 중산층을 만들어주고 중산층과 어느 정도의 경제생활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 자기 집도 어느 정도 안정된 어떤 주택이라든가 하는 걸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꿈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한 70년 사이에 70년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계획도시 70년 애매하긴 한데요. 이게 55년부터 따지면 그냥 우리나라의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울산이 62년에 만들어졌고 했지만은 앞서서 도남지구가 서울에서 구획정리 사업이 처음 된 지역은 39년 도남동이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나진에서 제일 처음 이루어졌지만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을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리 계획가 또는 도시계획을 한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데 충분히 기여했다 하는 자부심을 좀 가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 어떤 아주 다양한 가치와 굉장히 빠른 어떤 변화된 요구들이
주어질 때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권력의 시녀로서 계속 심부름을 할 것인지, 그 경계선이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로써 우리 빅데이터 위원회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